북한 인구가 2,500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은 2천만밖에 안 됩니다.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부풀리는 거고, 북한이 갖고 있는 전차 생산된 지 오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38선까지 과연 굴러올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다 60년대 나온 비행기예요. 요즘 뉴스 보니까 장사정포, 우리가 북한이 포 쏘면 가만히 이러고 손가락 빨고 쏴보세요. 그래도 16,000발이 나올지 말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완전 뻥이거든요. 이번에 패러글라이딩 타고 들어와서 혹은 장벽 부수고 이거 북한에서 할 수 있지 않냐? 하마스도 7,000발 쏘는데 북한은 왜 못 쏘겠냐?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군사력이 이렇게 다 뻥튀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게 되면 러시아의 군사력이 세계 2위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쟁에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세계 22위인 우크라이나군하고 지금 먹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3일이면 당연히 수도를 먹을 줄 알았는데 못 먹고, 우리가 지금 전쟁 보니까 러시아가 너무 과장되고 부풀려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처럼 북한도 엄청 부풀려져 있다라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병력 숫자도 정확하게 공개된 바가 없는데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북한은 항상 조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구가 우리가 2,500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은 2천만밖에 안 됩니다. 이건 제가 김정은한테 올라가는 비밀 내부 보고서 북한 인구 통계를 제가 봐서 말씀드리는데, 북한은 1980년도부터 한국의 인구의 딱 절반에 맞게끔 항상 인구를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인구가 4천만이라 하면 지들은 2천만 명이라 발표하고,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면 지들이 2,500만 명이라 하고, 지금 한국 인구가 5천 한 300만 되니까 지들은 2,600 얼마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게 40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북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러시아, 중국도 다 같습니다. 인구는 그 국력이다.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군대도 많이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부풀리는 거고, 빙산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빙산은 요만큼 올라있는데 밑에 이만큼 크지 않습니까? 우리 군사력 사실 어마어마한데 우리 항상 북한이 집니다, 돈 좀 더 주세요, 예산 더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요만큼 작다고 항상 울상해요. 실은 엄청 큰데 북한은 거꾸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것도 없는데 엄청 우리는 세, 이런 식으로 부풀리는데 북한 국방백세 북한군 병력 거의 129만 이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북한 인구에서 아무리 군복무 10년씩 시킨다 해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북한 군 8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자 50%까지 뽑아가서 여성도 복무시킨 결과 80만 명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장비 엄청 부풀려 있죠. 지금 뭐 전쟁이 일으키면 계속 한국 국방부는 진다 다음에 탱크 얼마 있고 비행기 얼마 있고 하는데 숫자상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 공군 전쟁이 일어나면 반나절이면 전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군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걸 북한 핑계로 해가지고 스텔스 비행기 사오고 이지스함 사오고 하는데 북한은 사실 스텔스 이지스함 상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북한은 그래도 핵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군사력 전력 비교할 때 핵을 놓고 얘기하진 않아요. 재래식 병력 가지고 비교하지, 핵은 다른 세계입니다. 핵이 있는 국가하고 붙으면 북한에 핵이 있어요. 가령 중국이 핵이 없어요. 북한이 이겨요. 핵은 다른 레벨이니까 이건 그걸 놓고 군사 비교하면 이지스함 스텔스 비행기 왜 사옵니까? 핵 있는데 핵 있는 자한테는 스텔스 이지스함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핵을 여기다 끼워놓고 얘기하면 아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재래식 군사력으로 말하면 북한은 정말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전차 대다수가 제일 신형이 러시아제 T-72, 지금 거의 고물딱지 취급받죠. 그런 거를 갖다 쓰는 거거든요. 얘들은 너무 생산된 지 오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38선까지 과연 굴러올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툭 터지고 가다 툭 터지면 전차부대 나오다가 길 막히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연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둘째 문제고요. 북한의 해군 거의 30년 이래 건조한 군함이 거의 없어요. 몇 척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갖고 있는 잠수함은 1960년대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군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 중국에서 60년대 만들어 좀 쓰다가 중국으로 70년대 중반에 갔어요. 그러니까 군함 자체는 몽땅 환갑이 지났어요. 환갑잔치 열어줘야 돼요. 근데 원래 군함은 30년 있으면 다 퇴역시키거든요. 우리가 1960년대 군함하고 싸울 일은 아니거든. 비행기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이 갖고 있는 주력이 미국 21, 23인데 이거 다 60년대 나온 비행기예요. 이것도 환갑이 지난 비행기입니다. 제일 최신이라고 하는 미국 29, 198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비행기를 아직도 굴리고 있습니다. 저게 과연 뚫을 수 있을지 제가 참 의문일 정도로, 그런 비행기가 850대가 있다고 국방백서에서는 언급하는데 그 숫자만 있는 거고 실제 뚫을 수 있는 거는
때는 뜰 수 있겠냐 저는 좀 의심이 되거든요. 우리는 반면에 스텔스 기제 들여올 것까지 하면 60기 거기다가 F-16 이상급만 해도 300~400기가 있어요. 뭐 공군은 전쟁 나면 그냥 요즘은 제공권 잡는 자가 이기는데 뭐 북한 제공권 잡을 일이 죽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은 사실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산세가 아주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선으로 나올 수 있는 도로가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평양 그리고 개성 고속도로 상에서 다리 몇 개 미사일로 까부시고 그 다음에 전선 나올 수 있는 도로 몇 개만 하게 되면 저 후방에서 나오지도 못할걸요 아마. 뭐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부풀려진 뻥이죠. 지금 우리는 북한 특수부대 20만 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한군 병력 80만. 이 중에도 또 몇십만 원 맨날 그 10년 내내 가서 공사만 합니다. 건설부대. 평양 아파트 건설한다 그러면 뭐 사단급 해가지고 몇만 명씩 투자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전쟁을 위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군단이 뭐 한 10개 정도는 된다고 칩시다. 한 50만 명이라 칩시다. 그런데 그중에 20만 명이 특수부대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나 특수부대는 전체 군 병력의 5 내지 6%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대군이 있으면 특수전 병력은 5만 6만 명 갖고 있는 거예요. 50만 명 군이다 그러면 한 2, 3만 명. 왜냐하면 그 이상은 감당이 안 됩니다. 미국 특수부대 한 명 키우는데 100만 불씩 들어가요. 근데 북한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특수전 병력을 20만 명 만듭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군인들을 다 특수부대라고 꼽는 건데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경보병 부대 이거 뭐 행군해가지고 싸운다 해가지고 소총만 들고 막 가서 쏘는 부대를 말하는데 오히려 무장이 경량화되고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부대를 또 특수부대라고 그래요. 북한군은 뭐 다 특수부대입니까? 아니고 또 특수부대라는 게 뭐냐면 결국 미국의 특수부대 왜 강합니까? 개인이 무슨 격투 실력이 좋아서 특수부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문제는 어마한 장비들이 뒷받침되어 있는 거죠. 이 특수부대가 침투해갔다, 네비실이 들어갔다, 우리도 UDT 있지만 들어갔다,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역량이 하늘과 땅입니다. 미군은 위성에서 다 서포트해서 봐주고 헬기 포위됐다 그러면 뭐 공군이 들어가서 그 주변 다 초토화 시켜주고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장비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특수부대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서포트를 받으니까 임무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그보다 못해도 우리도 많이 받습니다. 북한은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네 특수부대다 그러면 특수부대면 이게 아닌 거죠. 특수작전 하려면 일단 서포트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되면 침투해야 되는 침투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의 침투 수단 뭡니까? 이번에 그 28 전쟁 일어나가지고 팔레스타인이 낙하산 타고 막 들어갔다 하는데 비행기는 못 뜨니까 패러글라이딩 이거 가지고 뭐 들어간다 하는데 북한은 워낙 거리가 머니까 그거 타고 못 들어오겠고 아마 무슨 AN2기 해서 침투한다는데 그거 40년대 나온 고물입니다. 그거 뜨면 우리가 다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이 북한의 미사일 마하 7, 8 이런 게 날아오는 것도 우리가 요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이 그렇게 거의 총알과 총알을 맞부딪히는 그 정도의 기술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데 뭐 시속 200, 300 사람 그 특수부대 10명 타면 시속 200도 안 나옵니다. AN2기 거의 뭐 승용차 속도로 하늘에서 털털 굴러오는 거 그거 당연히 다 떨어집니다. 그거 가지고 침투 못해요. 근데 항상 우리는 과장해서 AN2기 침투하면 10만 명 들어온다? 북한의 AN2기가요 전체 합해도 2, 300대인데요 그 10명씩 태워도 2,000명씩 들어와요. 10만 명 들어오면 50번 왕복해야 되는데 그거 오다가 다 떨어집니다. 고장나 다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격추 안 시켜도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전쟁이 일어나면 요즘 그 뉴스 보니까 장사정포 뭐 시간당 1만 6천 발을 퍼볼 수 있다 최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니 뭐 사실 1만 6천 발도 뻥입니다. 왜냐하면 전방에서 서울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가 한 340문 정도인데 어떻게 시간당 1만 6천 발이 나오는지 난 모르겠고 사격 속도도 되게 후졌습니다. 뭐 옛날 포들인데 뭐 70년대 80년대 포들인데 그 1만 6천 발이 나오려면 우리가 아무 대응도 안 하고 가만히 1시간 동안 있어야 1만 6천 발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응 안 합니까? 우리가 155mm 정도 규격의 사이즈를 가진 포만 우리 3,000문 이상 갖고 있습니다. 포 실력에서 야포 능력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보다도 세요. 포 있지 미사일 있지 그 제공권 다 장악했는데 우리가 북한에 포 쏘면 가만히 이러고 손가락 빨고 쏴보세요. 그래도 16,000발이 나올지 말지 모르겠는데 뭐 첫 발은 초탄에는 우리가 당연히 피해를 볼 수는 있겠죠. 왜냐면 일단 빵 쏘면 날아올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의 제압사격 들어가서 그렇게 한
20분 뒤쯤 돼서 살아있는 포가 있을까 말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지금 몇십 조를 투자하면서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정찰 자산도 우리가 뛰어나가지고 북한 포부대가 1만 6천 발 쏘려면 다 갱도에 쭉 끌어내가지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정찰기를 다 내려다 봅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쏘는지 마는지 쏠 것 같다. 그러면 선제 공격해야 될지 말지. 최악의 경우 선제 공격 안 한다 쳐도 초탄이 빵 하고 쏘는 순간 우리가 보복 사격이 들어갈 수 있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6천 발 이것도 완전 뻥이거든요. 이거 전문 우리나라에는 공포를 조장하는 세력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또 여기서 북한은 핵이 있는데 그러면 핵과 재래식 무기는 이건 비교 불가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또 대화가 안 됩니다. 저는 재래식 무기는 북한은 우리 비교 불가다. 북한군이 38선 넘어올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북한도 잘 알고 한국도 잘 아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면 땅굴 이런 얘기도 나와요. 땅굴이 뭐 수원까지 평택까지 파고 부산까지 파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해서 제가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 기술적 가능성 불가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있다는데 제가 어떻게 확신시킵니까? 할 수 없죠 뭐. 하마스는 옛날부터 이 북한 무기를 많이 갖다 썼어요. 예전에 팔레스타인 해방 전선 야세르 아라파트 해가지고 엄청 친했어요. 무기 많이 갔습니다. 지금 그 하마스가 들고 있는 대전차 RPG 이런 것들이 아마 80년대 90년대 다 북한에서 들어간 것들일 겁니다. 물론 이란이 지금 더 줬을 수도 있겠지만 무기는 많이 제공했는데 이번에 이팔전쟁하면 패러글라이딩 타고 들어와서 혹은 장벽 부수고 한 10여 군데 공격했는데 패러글라이딩 탄 건 한 2군데고 실제는 장벽 폭파하고 들어와서 납치해서 다시 달아난 거죠. 이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거 북한에서 할 수 있지 않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N2는 뜨자마자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고 그럼 못 들어옵니다. 패러글라이딩 타서 저기 개성부터 떠가지고 쭉 서울까지 날아오려면 그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날아올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오는 동안 다 압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장벽 부수고 들어와서 납치해서 도망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군사분계에서 양쪽이 4km입니다. 지뢰바 다 개척하고 들어와서 서울은 당연히 못 들어오겠고 파주 쪽 와서 사람 잡아간다? 가능하겠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 칩시다. 근데 그런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 피해는 이스라엘과는 좀 다를 거다. 그 다음 북한의 방사포 섞어 쏘기 이렇게 하마스도 7,000발 쏘는데 북한은 왜 못 쏘겠냐? 당연히 북한 많이 쏘겠죠. 일제 사격하면 많이 날아오겠지만은 전쟁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피해가 없이 우리가 이길 수는 없는데 그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다 있고요. 한국 군사력에 여러 가지 집계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많이 나오는 게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이런 민간단체에서 미국에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집계하는 통계가 그나마 공신력이 있는데 한국은 계속 6위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집계하는 게 그냥 군사 병력 숫자, 무기질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다. 인구도 따지고 면적도 따지고 경제도 따지고 지형까지 다 따져보면서 군사력을 측정합니다. 여기서 계속 한국은 6위, 북한은 재작년에 25위, 그러다가 지금은 순위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이것도 해가 없는 경우 가정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전쟁이라는 거요. 결국은 병력과 장비 가지고도 하지만은 그 나라의 경제력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계속 소모품들을 찍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북한하고 비교 불가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미국이 침공해도 한국은 못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어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실례로 서울 경기권만 2천만 명이 삽니다. 엄청 인구 밀도가 빡세죠. 이 2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남성 중에 다 군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단 70년에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전투력이 있는 전투민족으로 변화됐습니다. 이 중에 서울 경기권만 해도 500만 명이 총을 쏠 줄 알고 광화문 바다에 가서 포병 모집합니다 하면 순간에 한 개 대대가 모집될 거예요. 전차병 모집합니다 하면 순간에 한 개 대대가 모집될 겁니다. 그러면 예비역까지 하면 순간에 500만 명의 상비군이 만들어집니다. 미군 얼마입니까? 한 40만, 50만 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쳤는데 이걸 어떻게 공격해서 점령합니까? 서울 경기권 들어와서 점령한다? 이거는 그 어느 나라도 못합니다. 물론 핵 쓰면 어떻게 하겠네? 그럼 다 죽었죠. 할 수 없지만은 재래식 무기와 전투력에 한해서는 한국은 세계 탑입니다.
북한도 뭐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오고 여자 군사 교육을 받으니까 그렇게 전투 민족이긴 하죠. 대신 장비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쟁하게 되면 사실 비교가 불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북한은 넘어오는 다리만 툭툭 끌어놔도 도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도하 능력을 하려면 도하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탱크처럼 이렇게 궤도로 가다가 툭툭툭 뿌려놓고 북한은 그런 것도 없어요. 다시 다리를 뚝딱뚝딱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가만 보고 놔두겠습니까? 또 다 만들어지면 정찰 위성 내려다보다 또 미사일 한 방에 또 부서지는데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공격할 수가 없죠. 한국 거는 최신식 정도가 아니고 세계 탑급이죠. 한국 전차보다 좋은 전차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독일이나 미국 정도가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세계 최고로 가장 최신 전차가 한국의 K2하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이 전차를 꼽는데 레오파르트보다 우리가 뷰지는 게 없어요. 근데 가격은 반값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실용적입니까? 일단 지상군의 전차고 포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보면 포 우리나라 K9 세계 장사정포 시장에서 50%를 먹고 있습니다. 다 한국 거 사가요. 물론 이것도 또 포도 자주포가 독일제가 세계에서 제일 좋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좋은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가격이 2배.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보면 K9 2대 사오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차, 포는 세계 최정상급이고 항공에 가서 전투기 측면에서는 당연히 미국제가 제일 좋지만은 근데 우리가 최근에 KF-21이라고 이게 전투기 개발했지 않습니까? 이건 4.5세대급으로 포함됩니다. 우리 전투기에서도 세계에서 이거하고 비교될 수 있는 전투기를 생산되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지스함도 만들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세계 군사력 최강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은 모든 분야에 다 강합니다. 북한 군사력 비교는 저도 유튜브를 합니다. 주성아TV 치면 나오는데 작년 10월 11월에 남북한 전쟁 시나리오 20부작을 제가 제정해서 제 유튜브 올렸습니다. 공군, 해군 다 비교해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올린 거 있으니까 그거 와서 보시면 되지만은 그 어느 것도 북한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게 없습니다. 핵은 있죠. 그 말하면 또 얘기가 안 되니까 그 외에는 재래식 병력을 비교할 때 저는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군이 일선에 있는 역량 가지고 한국 전선 돌파를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원 병력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량 도로만 파괴도 못 나옵니다. 어쩌면 일선에 있는 군부대들 딱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지원도 못 들어오게 되면 북한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럼 북한이 연평도 도발도 있었고 천안함 공격도 있었고 그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격투기 선수도 뒤에 와서 어떤 놈이 뒤통수 치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습은 북한에서 우리가 해이됐을 때 할 수는 있겠지만 딱 전쟁 작정하고 전쟁 도발 징후가 있으면 우리가 딱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연평해전 때 군함끼리 밀어내던 그런 군대가 아니고 천안함 때 당하고만 있던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가 엄청난 예산 투하해가지고 다 경계 부족한 점 다 메우고 있거든요. 전쟁에 전면전이 들어갔다 그러면 북한군 비행기는 뜨지도 못할 것이고 북한군 군함은 한국에서 나오지도 못할 겁니다. 제공권 순식간에 우리가 장악하고 그러면 지상군은 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군사력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김정은이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핵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자폭이죠, 자폭. 핵을 쓰고 김정은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선제 공격해서 서울 상공에 핵을 터뜨렸다. 한국 먹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핵 있는 나라는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핵 공격해서 한국을 먹는다? 그리고 김정은이 살아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과의 상호방위 협정 잘 체결돼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워싱턴에도 핵 날아가는데 보복을 해주겠냐 김정은이한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당연히 보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부터 먼저 가서 김정은을 잡아 죽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핵을 써서 한국같이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북한이 점령됐어.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 한국까지 타고 앉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보복 안 해줍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믿을 나라 없죠. 모든 나라가 다 핵 만듭니다. 없으면 사옵니다. 이 세계 핵 질서가 붕괴됩니다. 핵 질서가 붕괴되면 적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중국 이런 데입니다. 베이징, 워싱턴에 핵탄이 날아들 겁니다. 테러 단체들이.
그래서 핵을 써가지고 득시하는 놈이 있다면 당연히 기존의 핵 보유국들은 그놈을 죽여야지. 그래야 세계의 핵 질서를 다잡을 수 있지. 김정은이가 살아서 떵떵거리면 내가 어느 나라 아니 작은 소국의 대통령이라 칩시다. 모든 군사관계도 필요 없어요. 미국 보니까 한미동맹을 국가는 미국이 안 나서줬어. 믿을 놈 없네. 우리는 핵이 있어야 되겠다. 당연히 핵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핵 만드는 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1945년도에 나온 기술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안 만드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 써가지고 지가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강대국들이 핵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반도 최고 부자 김정은이가 자살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북한이 다 망해가지고 우리가 뭐 저 압록강까지 쫓겼다. 그러면 야 핵 써라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북한의 핵을 안 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령하게 되면 밑에 누군가 단추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발사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북한 사람들도 상식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내일 죽을 김정은을 위해서 우리 동족의 머리 꼭대기에다가 핵을 쓴다? 나도 죽고 김정은도 죽지 않습니까? 그 정도 충실성 그때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도발하는 이유는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딱 10m만 가서 두드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족쇄를 풀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면 우리가 호전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너 정말 까불면 평양까지 훅 가서 우리가 먹어버리는 수가 있어 이렇게 보여줘야 무서워서 찍소리 못하는데 우리는 북한 타격하는데 미군이 허용 안 해주니까 그래서 북한도 핵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경우 평양까지 훌쳐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핵 가지고 야 너 평양 들어오면 너 죽고 나 죽고 할게 이런 거 하나쯤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평양 왜 들어갑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가만 놔두면 북한이 알아서 뭐 10년 뒤에 20년 무너지게 놔두지. 평양 들어가면 우리가 뭐 피 흘리면서 북한 먹어봤자 또 경제개발하나 돈 써야지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안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고 맨날 나오는데 사실 따지면 1년에 실험하는 미사일은 우리가 10배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미사일 실험한 데서 미사일 도발이라고 합니까? 북한도 뭐 엄연하게 나라고 미사일 실험할 수도 있죠. 그걸 뭐 자꾸 도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도발을 10번 넘게 합니다. 우리는 뭐 미사일만 쏩니까? 엄청 많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런데 또 북한은 주민들이 또 100원 못 줘서 불만이 크다. 뭐 외부에 불만이 좀 커졌다 그러면 그 시각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구체적 도발을 합니다. 하는데 그 뭐 포를 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한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보복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만 봐도 작전권이 미군에 있거든요. 전쟁을 우리 마음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군대는 쉽게 말하면 다리에 족쇄를 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m만 나갈 수 있어요. 20m 나가려면 미국에서 딱 잡아당깁니다. 근데 미국이 한반도에 전쟁 나는 걸 원합니까?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얻어맞아도 10m만 나갈 수 있어요. 북한이 그거 압니다. 그러니까 10m 바깥에서 턱 치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격은 제한돼 있다. 끝까지 따라와서 복수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압니다. 두 번째, 도발을 일으켜서 북한군 100명 죽고 우리가 1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겼냐? 북한이 이긴 겁니다. 북한은 생명 경시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100명 죽었다 해도 그럼 뭐 언론 한 줄 안 나옵니다. 우리는 10명 죽으면 난리가 나죠. 북한 100명 죽으면 용감하게 승리했다 이거 영국 친구가 무슨 메달 막 나눠주면 북한이 이긴 걸 둔갑시킬 수가 있어요. 인명이 죽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북한과 한국 하게 되면 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 관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그런 측면에서 도발은 일으킬 수 있지만은 전쟁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반도의 최고 부자는 누구냐? 김정은이거든요. 2천만 명의 노예를 갖고 있고 북한 다 내 겁니다. 모든 자원과 심지어 북한 여자도 다 내 거예요. 이런 놈이 자기가 가진 걸 잃고 싶겠습니까? 전쟁하면 다 잃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것이지 전쟁 일으켜서 한국 먹는다? 한국을 먹을 수가 없을 뿐더러 먹을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강해서 김정은 보고 그냥 와서 한국 가재라 해도 김정은이 절대 못 가집니다. 공짜로 가죠? 이래도 못 가죠. 근데 왜 그 위험 무릅쓰고 가집니까? 한국을 왜 못 가지냐? 통치가 안 됩니다. 2천만 명이 어떻게 와서 이 자유분방한 말 안 듣는 5천만 명 어떻게 통치합니까? 북한을 통치하려면 한 300만 명 정도의 핵심 군중 내려보내서 생활총 하는 방법이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내려오면 우리가 속고 살았네 해가지고 저 강남에 룸살롱 다 차지하고 앉아서 술만 퍼마시고 있을 거예요. 핵심 군중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한국 먹어봤자 통치도 안 돼요. 골치 아파요. 북한만 딱 유지하자는 게 자기 목표인 것 같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도발을 그냥 구사적 도발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길 힘도 없거니와 이겨봤자 감당도 안 되고 자기 죽을 확률은 한
100배 더 크고. 그럼 왜 일으킵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월 10,000불씩 쓴다. 가난한 사람은 1불도 없어 굶어 죽는다. 중앙당 비서 같은 경우는 간호사를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 합법적인 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북한 체제는 그냥 김정은과 쓰리우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이거는 신기입니다. 왕인데 거의 뭐 하늘에서 낸 왕처럼. 그 다음에 인간계 서열이 있는 거죠. 북한만큼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20년 됐지만은 최근에 온 탈북민들을 계속 만나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추적 관찰해 오고 있는데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과 돈을 마음대로 달러를 펑펑 쓰고 사는 사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록 상위 계층의 소비가 한국보다 못하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부자란 소리 좀 들으려면 한 달에 한 10,000불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1년이면 한 12만 불 정도 되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억 5천 정도를 쓰는 게 부자로 꼽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1불도 없어 굶어 죽는다. 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재벌이라 해도 사회적 눈치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북한은 웬만하면 그게 다 됩니다. 유흥 문화가 발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룸살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룸살롱이 없는 대신에 중앙당 비서 같은 경우는 간호사를 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 합법적인 첩이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군 장성 같은 경우는 장성 휴양지들이 다 있는데 휴양지 가면 군 입대할 때 가장 예쁜 여성들 뽑아서 거기에 관리인으로 배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뭐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많지는 않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상위 0.1%? 북한에서 상위 1% 하면 뭐 한 2천만 인구니까 20만 명, 0.1%다 하면 2만 명. 한 2만 명 정도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상위 0.1%에 포함되려면 제일 중요한 건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언론들에서 이거 잘 몰라요. 북한에서 잘 사는 사람들 돈주라고 하는데 사실 돈주도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돈주는 쉽게 말하면 권력을 가진 아무개의 마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누군가 돈을 대주고 비호해주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 권력자가 자기가 돈을 굴리지 못하니까 앞에 있는 뭐 어떤 똘똘한 사람 내세워서 돈을 굴리게 하고 법적 문제가 생기면 다 처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그럼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냐? 중앙당 간부입니다. 이건 북한 주민들 탈북한 사람들 쭉 인터뷰해보면 93, 4%가 압도적으로 북한에서 제일 잘 사는 직업 1위 중앙당 간부 이렇게 꼽았습니다. 2위 보위부, 3부가 아마 무역일꾼 뭐 이런 식인데 결국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권력이 꼭 돈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이해할 때 북한에서 서열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보는데 진짜 북한의 실세를 평가하는 기준은 첫 번째 그 사람 손에 인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돈을 쥐고 있느냐, 세 번째 외국에 나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데 인사권이라고 하면 중앙당에서도 조직 지도부가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 간부 중에 간부라는 소리죠. 인사권을 쥐고 있으면 뭐 연간에 몇백만 달러를 자기가 받으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은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인사권을 쥐고 있느냐, 그 다음에 숙청권을 쥐고 있느냐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열을 따지면 뭐 가령 최고인민회의 최룡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서열은 상당히 높지만은 실상은 힘이 없다. 왜? 그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최룡해를. 왜냐면 그 사람한테 줄 서봐야 출세하기 힘들고 또 돈을 주기도 힘들고. 총리 서열 2위입니다. 김덕훈 총리. 인사권이 없어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서열 1위는 뭐 당연히 김씨 패밀리를 제어하면 조직 지도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 체제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열 패밀리가 누구냐? 김정은과 쓰리우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이거는 신기입니다. 왕인데 거의 뭐 하늘에서 낸 왕처럼. 그러니까 김정은, 쓰리우먼, 김여정, 이설주, 현송월은 직계는 아니지만은 사실상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비밀적인 일들을 많이 처리해주는 특등 집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도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계 서열이 있는 거죠. 인간계 서열에서 1등은 아까 말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조직 지도부, 일부 부장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제일 셉니다.
북한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부동산 투기입니다. 이거는 한국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앙당 간부예요. 높은 간부인데 높은 간부면 저절로 밑에서 뇌물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군 담당 인사권을 진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군단장, 사단장을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군단장은 나 이 자리 좀 연임시켜 주세요 해가지고 수십만 달러씩 계속 정기 상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군단장 자리에 집착하냐? 한 개 군단 산하에 외화벌이 업체가 몇백 개가 있어요. 그걸 또 자기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뇌물 받은 사람, 피라미드 구조에서 밑에서는 몇백 불씩 왔다 갔다 하고 몇천 불 단위, 그리고 거기서 사단장 정도 되려면 한 10만 불은 뇌물 써야 됩니다. 군단장 되려면 50만 불. 이 공공연한 액수인데, 그러면 그 군단장 인사권 진 사람은 몇백만 불을 이렇게 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북한에서 이 돈을 은행에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뇌물 받은 사람들은 아파트 같은 것을 남의 명의로 사가지고 그 아파트 한 방에다 그 돈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돈만 갖고 있으면 불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똘똘한 놈 불러다가 내가 돈을 100만 불 줄 테니까 네가 한번 굴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돈을 굴리는데 뭐 외화벌이 업체 차릴 수도 있고 무역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게 부동산 투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하냐?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겁니다. 분양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하려면 위치가 좋은 곳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럼 평양도 수도 발전 계획이 있어가지고 어디는 공원, 어디는 공장이 다 있습니다. 공원에 짓기는 불가능하니까 여기 지하철역 가까우니까 이 부지에 단층집들이 많은데 이걸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데 먹 좋은 곳에는 눈독 들인 놈들이 많겠죠. 그러면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뒷배, 아까 그 중앙당 간부 뒤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 간부만 여기 노리는 게 아니고 다른 간부도 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 좋은 데서는 더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인을 받으면 도장 7개 받아야 됩니다. 그걸 다 뒤에서 다 처리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단층집들을 철수시키고 아파트 짓는데, 아파트 짓는 원가가 제가 2019년 원가 분양 계산서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어디 건국역 주변에 있다는 거. 한 5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파트 전체 80세대 가구를 짓는데 가령 뭐 100만 불 정도 든다 하면 분양해서 팔게 되면 500만 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안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지어서 팔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이가 지금 평양 중심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을 건설하는데 이것도 역시 다 분양해서 팔아먹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정은이는 돈 안 써요. 우리가 이게 착각하는 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하면 김정은이가 돈을 내서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김정은은 쭉 가서 저기가 낙후됐으니까 저기를 다 밀고 10,000세대짜리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시오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일단 도장 7개가 필요 없어요. 도장 7개 매 도장 찍을 때마다 수만 불의 뇌물들이 들어가던 그런 게 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거기서 있던 사람들 나가라면 그냥 나갈 수밖에 없어요. 부지 문제 해결됐죠? 인력이 해결됩니다. 군부대 갖다 건설부대를 엽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재료 아닙니까? 재료인데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건데요. 요때 아파트를 짓는데 뭐 10개 동을 짓는다 그러면 각 성마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외교부, 외무성 이 아파트 단지, 무력성 이 아파트 단지 이런 식으로 또 그 안에서도 목존 아파트를 잡기 위해서 힘 있는 성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만한 아파트 건설권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뭐 가령 인민무력성에서 이만한 아파트 받았다. 그러면 간부들이 돈을 댑니다. 대가지고 다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또 팔아가지고 나눠갔습니다. 나눠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큰 건설하게 되면 제일 큰 기여를 한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부지 해결해줬지, 인력 해결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와서 꼭 지 몫을 찾아 먹습니다. 와서 저 아파트는 예술인한테 주세요. 저 아파트는 과학자들한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좀 베풀어줘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두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 김정은이 차지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분양하는데 어떤 때는 김정은이가 너무 많이 떼가서 거기 투자한 돈주들이 사실 중앙당 간부란 말이죠. 제대로 못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가령 2015년 12월에 완공된 미래과학자 거리 같은 데는 김정은이가 적게 떼가서 그래서 투자한 사람들이 남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년 반 뒤에 건설된 여명거리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와서 너무 많이 뜯어갔대요. 가령 거기에서 80층 아파트 그걸 몽땅 김일성대 교수 과학자들한테 다 주세요 하는 바람에 너무 뜯어가서 거기 투자한 사람들 본전 겨우 건졌다고 김정은 욕하더라고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처음에 김정은이 집권해서 평양 중심부에다 아파트를 짓다가 지을 부지가 없으니까 점점 변두리로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우리로 말하면 강남, 대동강 남쪽 이쪽에도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건설되고 있거든요. 사동 송신지구에. 이 아파트 단지가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평양이 강남하면 우리 강남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평양에서 제일 좋은 지역은 성안, 옛날 말하면 평양 성안 쪽에 있는 지역, 평양역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중구역, 대표적으로 보통강구역 이런 쪽에서 모란봉구역, 평천구역 여기가 제일 집값이 비싼 동네고, 강남은 집값이 터무니없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강남이 비싸고 강북이 싼데 거기는 대동강 북쪽 강북이 비싸고 강남은 쌉니다. 왜 강남이 싸냐? 정말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하철도 대동강 이남으로 가지 않거든요. 교통부터 불편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건설된 아파트는 비싸지 않습니다. 부촌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 안에서 위치 좋은 목 좋은 곳이 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재작년에 보통강 구역에다가 김일성 원래 주택 자리를 허물고 아주 고급 아파트들을 건설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요거는 좀 자기 돈 쓴 것 같아요. 공로자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자기가 딱 줘야 되는 거. 리춘희 아나운서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는 예술인, 공로자.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지은 목적은 당신들이 나한테 충성을 하면 이런 보상이 따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줬는데, 이런 아파트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부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공로자라는 것은 이미 북한에서 기득권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또 아파트까지 줬습니다. 근데 이런 아파트의 단점은 살 수는 있는데 팔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김정은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사실 제일 위치가 좋고 가장 고급지고 그리고 크기도 큰 아파트가 재작년에 건설된 보통강 구역에 있는 그 아파트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상위 탑티어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신도시가 북한에서는 그렇죠. 김정은이가 2020년인가? 앞으로 2025년까지 매년 1만 세대세에서 5만 세대를 5년 동안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김정은이가 공언했으면 매년 1만 세대는 무조건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정은 말은 법이니까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1만 세대가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우리나라 한 수십위 건 있는 건설회사가 1만 세대 넘게 지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북한이 다 달라붙었으니까 한국의 30위권 건설회사 정도의 능력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원래 지금 요즘 짓는 건 벌판에 짓기 때문에 부지 문제도 없고 그냥 파서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냥 1만 세대만 채워야지 못 채우면 목이 날아가니까 대충 날림식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화성지구에 있는 아파트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못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 문제죠. 이 아파트 단지 건설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전기가 돼야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고 이런 거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가 없으면 30층에 집을 받은 사람은 매일 아침 30층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고 물까지 길어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판단하는 기준은 중심부에 있는, 중심부가 전기가 그나마 오거든요. 신도시에 북한에서 전기를 어느 만큼 공급해 주느냐, 그 공급하는 거에 따라서 그 아파트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은이가 당연히 그럽니다. 가서 이 아파트 단지는 전기를 잘 보내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쪽 가서 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북한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는 아파트는 되게 많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 사정이 좋을 때는 다 줘요. 그런데 악화되면 그다음 어디서부터 자르느냐? 그러면 권력자들이나 아파트들이 제일 늦게 자르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단지부터 잘릴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전기 나오는 양이 한정돼 있으면 김정은이가 아무리 지시를 해도 전기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전기가 불은 평양 같은 경우는 평양 화력발전소, 북창 화력발전소에서 이제 끌어오게 되는데 결국은 석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광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탄광이 잘 돌아가려면 또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가령 작년도 수해 같은 데는 평양 화력발전소에 석탄을 대던 그 광산들이 70여 개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침수된 탄광을 복구하려면 물을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양수기 돌려서. 이게 또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뽑지 못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고, 전기가 없으면 또 탄광을 가동할 수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유엔 대북제재 2017년에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가 발표됐는데 석탄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석탄 나오면 중국에 팔아서 달러를 바꿔왔는데 석탄 수출이 금지되니까 결국 그 석탄이
생산 능력은 많은데 나가지 못하니까 내수용으로 돌게 되니까 평양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높아져 가지고 뜻밖에도 평양 사람들이 전기난에서 아주 좀 자유로워진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요. 이게 뭐 석탄만 캐면 되는 게 아니고 발전기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못 만듭니다. 그래서 2017년에 중국에서 10만 킬로와트짜리 두 개를 몰래 밀수해 가지고 발전기 들여가서 가동하는데 이것도 좀 가동하다 보면 중고로 들여갔기 때문에 또 축이 부러지면 이걸 또 사와야 되는데 돈 없으면 이제 또 설비를 못 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얼만큼 또 버틸지는 모르는 일이죠. 평양에 200만 넘는데 다 상류층은 아니죠. 평양에도 노동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어야 막 가령 뭐 버스도 달리고 뭐 생산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진짜 상류층 같은 경우는 전기를 봅니다. 그거는 뭐 그 아파트에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전기 배정하는 쪽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우리 아파트는 계속 보게 하라 이래가지고 계속 보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힘이 없으면 그러면 또 중산층들은 어떻게 하나 또 이렇게 돈을 걷습니다. 그래서 그 또 배전소 같은 데 가서 뇌물을 줍니다. 2시간만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힘 없으면 전기를 구경 못하고 사는 거죠. 하층민들도 아파트 많이 삽니다.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송신 같은 데는 간부들은 가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아파트가 좋은 거 아닙니다. 간부들은 뭐 단층집 좀 부지 넓은 데 살고 싶죠. 아파트는 항상 위험 부담이 있죠. 정전되면 걸어갔다 내려왔다 해야 되는 것이고. 난방이 안 되면 정말 춥습니다. 그건 뭐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까지 나쁘다 그러면 거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 산다 해서 뭐 특별히 좋은 건 없습니다. 북한은 평양공화국과 지방공화국으로 나눠졌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거의 서로 완전한 격차를 이루는데 평양 같은 경우는 그 200만 명 정도가 북한 인구의 10%가 삽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말하면 신분증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증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뭐 전라도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북한은 평양 사람은 평양 신분증, 시민증 따로 줍니다. 지방 사람들은 공민증 해가지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탁 색깔만 봐도 아, 저 평양 사람이구나, 지방 사람이구나. 우리는 지방 살던 사람이 얼마든지 서울에 와서 살 수 있는데 북한은 그게 거의 공세됐습니다. 지방 사람이 평양 와서 살려면 한 100만 불은 줘야 될 겁니다. 왜냐면 인프라가 다 평양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는 건 둘째 치고 지방 사람이 평양에 오자고 해도 특별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거 발급받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진짜 뭐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가긴 가죠. 예, 가긴 가는데 뭐 내가 부모가 뭐 상을 당했다 뭐 이러면 가는데 그 외에는 놀러 간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평양에 계속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평양 시민 증가율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90년대는요, 이 결혼할 때 내가 평양 남자고 지방 여성이다. 그러면 평양 사는 걸 지방 여성 허용합니다. 그런데 평양 여성과 지방 남자다. 그러면 가야 됩니다. 평양 여자가. 그런데 최근 한 10여 년 전에는 둘 중에 결혼을 한 명이라도 지방이면 다 지방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이 지방 가기 싫으니까 결혼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 삽니까? 이런 거죠. 예? 우리도 근데 사실은 그렇대요. 어디 사세요? 하면 대충 강남인지 강북인지 해서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양 사람들은 필사적인 거죠. 지방 사람은 만나면 내가 지방 가야 되니까 무조건 평양 안에서 짝짓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평양의 그 뭐랄까 핵심 군중만 살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막 이 출신 성분 나쁜 사람이 들어오면 이게 북한이라는 게 지방에서 다 봉기가 일어나도 평양만 딱 무너지지 않으면 북한은 굳건히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에는 신분 좋은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만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우리가 왜 무슨 아리랑 축전 그 돈도 안 되는 거 10만 명 불러도 왜 합니까? 맨날 북한에서 뭐 열병식 하고 뭐 행사하지 않습니까? 평양 시민들 다 갖다 놓고 하다못해 그 김일성 광장 바닥에서 꽃다발이라도 흔들게 해요. 이 흔드는 거 단순한 동사 3개월 훈련조입니다. 들어 흔들어 3개월 훈련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양 사람들 파블로프의 개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일어서 앉아 이 훈련하게 되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명령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훈련을 평양 사람들은 빡세게 주는 거예요. 북한이 행사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훈련 과정이에요. 말 잘 듣게. 네. 북한 하나 자체가 감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 뭐 태어난 대로 산다는 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이게
북한의 출신성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는 크게 이렇게 우리 장기판 떠올리면 됩니다. 바둑판처럼. 그러면 이게 가로줄, 뭐 C실, 날실 뭐 이렇게 구성됐다고 보는데 가로줄 56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핵심군중, 뭐 동요계층, 복잡군중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핵심군중 뭐 김일성 빨치산 출신 제일 꼭대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지주 자본가, 무슨 월남자 뭐 이런 거 제일 바닥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만 알려져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가로로 4개 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성분이라는 건데 사회성분 4가지로 구성됩니다. 노동자, 노동계급, 그 다음에 농민, 사무원, 군인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 사회성분 뭐냐? 태어났을 때 내 아버지가 뭐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농촌에서 자라서 혹시 사무원이 됐다 해도 내가 사무 성분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자식부터 바뀝니다. 나는 그냥 농민계급이고. 그러니까 56개 4개로 또 나눠주면 한 200여 개의 이렇게 칸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북한은 어느 칸에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 칸을 넘어가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밑바닥이 어느 칸에서 태어났는데 저 상위 칸 올라간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든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사회에서 통제를 받으며 사는 거죠.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뿐이지 실제 사회주의하고 비슷한 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살아보니까 한국이 오히려 더 사회주의하고 비슷한 면이 많아요. 우리가 뭐 노인들 고령연금 주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주의적 시책이 아닙니까? 아프면 누구나 병원 갈 수 있잖아요.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북한은 명색만 사회주의지 사회주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사회주의 간다고 해놓고 사실상은 정말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나쁜 것만 갖다가 조합해놓은 괴기한 나라가 생겨난 겁니다. 통치 형태에 있어서 북한은 이건 봉건 왕조죠. 왕조 국가입니다. 세습하는 거. 그 다음에 군국주의적 요소가 있어요. 뭐 성군 정치, 군인 내수 이 군국주의적 요소거든요. 그 다음에 뭐 노예제, 출신성분 만들어 놓고 노예제 사회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반항하면 8천까지 멸종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 우리나라 500년 전에 있던 멸문지화, 가문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정말 나쁜 것들만 그리고 출신성분 양반 쌍놈 그대로 남아있고 그건 사회주의 본 모습이 아니고 사회주의 변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공식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은 뭐 그렇다 치고 민주주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하고 가장 거리가 먼 나라가 북한입니다. 어디 뭐 선거할 자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인민 말로는 인민공화국이라 하지만 사실 김정은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고 공화국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어디 공화국적 요소가 있습니까? 전혀 다른 이름하고 현실이 완전히 반대되는 가짜란 말이죠. 그래서 사회주의란 말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No.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가장 거리가 먼 국가입니다. 사회주의가 어디 뭐 내세우는 이념이 평등이라고 했는데 가장 평등하지 않은 사회가 북한입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자들은 뭐 어느 만큼 잘 살고 물론 한국 부자가 더 돈 많이 쓰겠지만은 문제는 밑바닥을 보게 되면 한국에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습니까? 아니죠. 정말 가난하다는 이유로 굶어 죽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가 그 어느 나라보다 심한 곳이 북한입니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북한 주민들은 그 체제에 순응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항하면 8천을 멸족시켜요. 전 세계에서 지도자에 대해서 야 저 좀 봉기를 일으켜서 뒤집어 버리자라고 하면 그 역적이죠. 그래서 8촌까지 몰살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건 정말 500년 전에 본 건 그걸 그대로 있는데 외부 사람들은 아니 북한 사람들 바보가 아니냐? 우리는 4.19니 뭐 이렇게 항쟁들을 통해서 독재 취재하고 싸워왔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언론이 존재하지 않고 야당, 우리 뭐 김대중 그리고 김영삼 같은 야당 지도자들 북한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뭐 말 한마디 하면 다 죽여버리고 8촌까지 멸종시키는데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한글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글하는 것은 사실 이런 측면 내 개개인이 점이면 점들이 연결돼서 선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지하 조직 이렇게 이 선들이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 개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됐을 때 일어납니다. 근데 북한은 선과 선을 연결할 수 있는 끈들을 다 차단돼서 감시하고 8촌 멸종하고 하다 보니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반항하던 사람들 다 죽었죠. 그 사회에서 머리를 숙이고 거기에 이미 몇십 년 동안 체질화된 사람들만 살아남아 있다 보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 바보가 아닙니다. 한국도 똑같은 시스템에 놓였다면 북한하고 똑같은 신세가 됐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남과 북의 차이를 가른 점이 뭐냐? 우리가 참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는 미군이 우리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만들다 보니까 미국이 남반부에 주둔하면서 미국식 시스템 갖다 보니까 아무리 독재국가라도 형식적으로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선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소련식 시스템 구축한 거죠. 만약에 해방 이후에 처지가 반대돼서 한국에 소련이 들어오고 북한이 미국이 됐다면 지금 남과 북은 반대가 됐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북한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스템 만들어 보니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탈출할 길도 다 막혀져 있어요. 양쪽은 다 바다고 한국은 뭐 세계 가장 삼엄한 최전연 철조망으로 감시되고 그럼 유일한 길이 중국으로 달아나는데 중국이 바로 북한의 경비병 역할을 하죠. 넘어오는 사람 다 잡아다 북한에 다시 돌려보내주니까 도망칠 수도 없는 이런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그 사회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들은 요즘엔 탈북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북한이 4대 세습을 한다는 건 이미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체제에서 왕조인데 세습하지 않으면 누구 다른 사람한테 넘겨졌지 않습니까? 그럼 내 일족이 멸족됩니다. 왜냐하면 새로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자기를 잡게 되면 당연히 첫 번째 하는 건 김씨 일가를 다 죽여버려야 내가 권력을 차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김일성도 역시 처음에 그랬고요. 그러니까 내 혈육한테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 가문이 다 죽어요. 그래서 가문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뭐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뭐 재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벌들 내려가는 거 보십시오. 아들한테 다 상속돼 내려가야지 삼자한테 넘겨준 거 봤습니까? 싸위한테도 안 줘요. 우리 핏줄이 아니면 같은 성씨 씨족이 아니면 이건 남한테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식한테 김정은이가 넘겨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김정은이 자식이 아들과 딸 그리고 그 밑에 한 명 성별이 밝혀지지 않은 뭐 자식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김정은 가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자체도 그렇게 튀어나오기 전까지는 김정은이 있는지도 우리가 몰랐지 않습니까? 왕이 여기가 씨를 만들고 여기가 씨를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다 숨어서 키우는데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의 아들이 있다. 김주애보다 나이 든 아들이 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김주애보다 한 서너 살 많은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 왜 아들을 안 내세우고 딸을 내세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래도 김주애부터 내세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딸은 반발이 적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그래도 아들 위주로 이 세습이 됐기 때문에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죠. 뭐 우리도 재벌이 다 아들 받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부터 내세우면 북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놈이 우리를 통치할 놈이구나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온갖 증오의 눈길을 다 받을 거 아닙니까? 딸은 좀 귀엽잖아요. 그리고 설마 쟤를 내세우겠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4대 세습이 있다는 거 내 자식이 있다는 건 보여주면서도 세습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도 북한 사람들이 반감이 덜하죠. 그런데 나중에 아들을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이 권위를 가진 김주애를 이 아들을 보좌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 아들의 권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벌써부터 등장시켜서 오만 구설수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가설이고 또 하나는 뭐 아들이 있었는데 뭐 변변치 않거나 뭐 죽었거나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김주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억측일 뿐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은 자, 김주애를 11살 때부터 굳이 꺼내놔야 되냐라는 점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 창업주들은 내가 회장입니다. 그러면 자식한테 설사 물려준다 해도 보통 60세 이후 지나서 후계 세습 과정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권력이 넘어가는 순간 내 힘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60 넘어서 누구한테 줄까 해가지고 아들을 정해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상식인데 김정은은 아직 40도 안 됐는데 갑자기 11살밖에 안 되는 딸을 등장시켰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조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면 내가 60살 전에 죽지는 않지 라고 생각하는데 김정은이가 11살 딸을 꺼내놓은 걸 보면서 저는 김정은이가 건강에 자신이 없구나. 이미 보통 체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정도 체형이면 벌써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거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 이게 혈관이 튀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할아버지가 갑자기 다 죽었습니다. 심혈관 질병으로. 저 집 내역은 심혈관 계통이 고장나서 죽습니다. 김일성, 심근경색, 김정일, 뇌졸중. 혈관이 툭 트여서 죽습니다. 그걸 다 봤단 말이죠. 그럼 나도 언제 자다가 툭 트여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
거의 150km인데 언제 튀든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으니까 내 건강 자신할 수 없으니까 빨리 후계 구도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러려면 딸을 내세워가지고 딸이 뭐 자기 권력 뺏어가는 일은 없을 거니까 그 4대 세습사학은 벌써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어쩌면 김정은이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자기 그 뭔가 그런 걸 예감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죽은 다음에 갑자기 자식이 튀어나오면 권위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도 그랬죠. 뇌졸중 온 다음에 그럼 거의 반쪽이 돼 나타나가지고 3년 뒤에 죽었지만은 아들도 꺼내왔습니다. 얘가 내 자식이요. 얘 후계자요. 그러면 후계자한테 뭘 넘겨줘야 됩니까? 일단 권력을 넘겨줘야 되죠. 김정은한테 제일 먼저 비밀경찰, 군, 당, 인사권 이런 거 넘겨주고 그다음 자기 금고를 넘겨줘야 됩니다. 권력, 돈을 넘겨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넘겨줘야 됩니다. 이걸 넘겨줘야 그다음 후계 세습이 끝나는데 만약 김정일이 자다가 훅 죽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남이도 있고 김정은도 있고 다 있어요. 서로마다 내가 후계자다고 나서고 그럼 장성택이가 김정남 편에 섰다 그러면 김정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 없이 가다 보면. 그런데 김정일은 그 작업을 했죠. 사람들이 다 보는 김일성 광장에 아들 데리고 나와서 얘가 후계자입니다는 걸 보여주니까 거기다 토를 못 따는 겁니다. 근데 지금같이 이제처럼 내세워서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김정일 죽었으면 그 자식들이 서로 간에 뭐 누가 될지 혹은 뭐 이부 자식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그 다음에는 후계자 경쟁을 합니다. 인정받은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권력 가진 말하자면 뭐 보위부장이라든지 이민무력상이라든지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한테 붙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한 2, 3년 정도는 꺼내놓고 인식시켜놓고 그 다음에 권력과 돈도 나중에 물려주겠죠. 이런 과정이 없으면 내부 싸움 일어나는 것을 김정은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북한 국민들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오히려 우리가 북한을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라고 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김주애를 공주님이라고 합니다. 사회주의가 어떻게 공주님이 됩니까? 공주님 나타났어 해서 술자리 먹으면서도 이번에 또 공주님 나왔네. 김주애라고 하면 잡아가니까 그냥 공주님이 인정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공주님이라면 안 잡아가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조에 산다 생각하고 체념했죠.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수용소에 갇힌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체념하고 그래 뭐 어차피 우리가 세습되는 나라니까 이런 나라에 사는데 어쩌겠어 이렇게 체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싸우면 내가 팔쪽이 멸족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후계구도 뭐 이런 것들은 저도 주성아 TV 제가 3년 동안 북한 얘기만 열심히 떠들어 왔는데 보다 많은 북한 얘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